안녕하십니까. 국방정보센터 이호선 시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가문사업 공유 및 보도와 세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1부 때 소개를 시켜드린 분이 그분이겠습니다. 소개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중부대학교 이주영 교수님께서 오셨는데요. 네, 우리나라 가문 정책, 연구, 기술 개발 등 가문 전반에 대해서 단시간 요청을 쏟아주고 계시고 또 저희 강원도에서 도움을 주신 중부대학교 이주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공위성하고 인공지능하고 최첨단 기술 분야를 분석하고 있는 SIA의 최영 팀장님께서 있습니다. 이번 때는 저기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사과 기술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린 자리고요. 2부 때는 이제 저희가 새롭게 시작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합정 활용 기술 드론 기반 합정 활용 기술에 대해서 전주비전대학교 이근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마이크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비전대학에 근무하는 이근상 교수입니다. 제가 그 학교 여건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럽고요. 일단 그 시작하면 저는 좀 비디오는 끄고 이렇게 육성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 드론 기반의 수자원 분야 활용 기술입니다. 오늘 토픽이 주로 그 가뭄 쪽인데, 제가 가뭄 쪽에 드론 연구를 하지는 못했고, 수자원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좀 소개를 이렇게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드론 연구는 한 8년 전부터 좀 해왔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수자원 분야를 좀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도시 재생이나 태양광 발전소 등 그런 다양한 분야를 또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수자원 분야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제 R&D 과제로 좀 해왔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가뭄 쪽에 혹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그런 공유 차원에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드론에 대한 그 기술 도입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이 기존에 이제 위성 영상을 주로 활용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광역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적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이나 이제 궤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하는 시기에 영상을 얻기 힘든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치수적인 측면에서 홍수기 때는 그 구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입맛에 맞는 영상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유인 항공기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좀 비경제적이고, 국부적인 그 조사를 위해서는 지상 측량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수자원 쪽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좀 불합리한 그런 특성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 역시 굉장히 보시면은 그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수자원 학회 등 관련 학회 논문을 보면은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도 드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유속 관측이 되든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뭄 쪽에도 충분히
이런 드론 활용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드론은 아무래도 국방 분야에서 많이 쓰였고요. 최근에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응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주로 제가 이제 R&D 했던 그 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사태하고 토성류 위험도 평가에 드론을 활용했던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해서 토사 유실 및 싱크홀 등의 집안 재해 발생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대상지는 그 전주시 풍남동인데 이 지역이 그 한옥마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한옥마을 주변에 있는 이 산지를 대상으로 했고 주변에 그 주택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특히 이게 국도 17호선인데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 붕괴에 따른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전주시에서 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일부 진행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활용했던 드론은 그 드론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만 크게 이제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이 있는데 회전익을 주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광범위한 촬영을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고정익 드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비행할 수 있고 우리 사진 측량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비행체인데요. 이 비행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복도를 줘서 우리가 이모션으로 이제 비행 계획을 수립해서 촬영을 하게 되고 이 영상의 그 정확한 좌표 매칭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상 기준점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용했던 그 모형은 무한사면 해석 모형을 이제 활용을 했고요. 결과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대상 지역에 대한 흐름 방향이나 상류 누적셀, 집수 면적 이게 그 지하수 충진량을 계산할 때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 외에 모형에 적용되는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은 값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면 오른쪽이 이제 그 스테빌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산사태 발생 가능 척도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총 6개 중에서 위에 있는 2개, 즉 어퍼 스트레스 홀드와 디펜디드. 이제 디펜디드는 당장 보강이 시급한 지역인데 이 2개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으로 좀 선정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지역이 붕괴됐을 때 토성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스테빌리티 인덱스가 0.5 미만일 때 이 2개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그 지역을 A부터 H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봤고요. 이 지역에 이제 붕괴가 발생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하류에 우리 주택 지역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주시에 전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홍수 쪽인데요. 홍수에 대한 뭐 돌발 홍수 부분이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홍수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크게 광학 센서를 이용하는 거와 근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뭐 드론의 특별한 기술은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위성 영상에서 했던 기술이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탐지하는 그런 부분에 드론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광학 센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유관 판독에 의해서 홍수를 탐지하고 그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해상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유관 판독에 의존하는 부분에 이용되고요. 홍수 탐지를 이제 자동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근적외선 파장대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수 쪽은 제가 좀 적용한 대상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면
이 지역은 논산천인데 이게 제방 안쪽도 피해가 있지만 주로 이 내수 침수가 이쪽에 내수 침수가 발생되는 구간인데 그 인근에 촬영을 수행을 했고 이때 촬영된 센서는 그린과 레드 그리고 NIR 밴드를 포함하고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영상 매칭하고 지금 측량한 성과표를 보고 계시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적외선 파장대가 어차피 이제 물에서 이제 강하게 흡수가 되고 나머지 육상에서 이제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홍수를 금방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3월 30일 홍수 전에 촬영된 그런 그 분석 결과와 7월 2일자 홍수 후에 촬영된 영상인데 드론이 요즘에 방수 드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와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제방 안쪽에 고수부지, 도로 및 주변 하천 중심으로 침수 영역이 약 36% 정도 이렇게 더 증가하는 것을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응용하는 영역에 따라서 이 분석 결과는 다양하게 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녹조에 대한 모니터링 사례인데요. 이 드론을 활용해서 하천 및 저수지의 녹조라든지 유류질 사고, 가축의 살처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용했던 지역은 그 대구대 앞에 있는 문천 저수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녹조와 일부 수생식물이 대단위로 분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광학 센서와 근적외선 센서 2번의 촬영을 수행을 했고요. 분석 결과는 크게 그 식생을 탐지하는 NDVI와 알게, 그러니까 그 조류를 탐지하는 사비라고 하는 그 2가지 지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스레스홀드 값에 따라서 분포 특성이 달라지는데 녹조의 그 농도가 낮은 부분까지 캐치하고 싶으면 스레스홀드 값을 좀 낮게 설정하면 되고요. 이 스레스홀드 값이 높아질수록 농도가 높은 그런 그 녹조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광학 센서를 기반으로 이제 검증점을 선정을 해서 이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수행을 해서 최적의 스레스홀드별로 카파 개수와 실제로 녹조의 분포를 파악을 했더니 호수 내에 약 43에서 44%이 정도가 지금 녹조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드론 촬영하고 분석하기까지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시간대로 변화하는 녹조의 분포 특성을 우리가 하루 정도면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호수나 하천의 녹조의 어떤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데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탁수 쪽에도 활용될 수가 있는데 논산천에 대해서 제가 인스파이어와 이제 세콰이어는 그 광학 플러스 근적외선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되겠고요. 이 역시 그 수체는 그 근적외선을 이제 흡수하고 세디먼트의 경우는 이제 반사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세디먼트를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월 2일자인데요. 16,000보다 큰 케이스. 이것은 그 탁수의 농도가 좀 비교적 적은 세디먼트까지 이제 추출한 케이스가 되겠고, 밑에 우하단에 있는 이 그 분석 결과는 세디먼트 농도가 상당히 진한 경우인데 우리가 유관 판독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탁수를 모니터링하는 어떤 스레스홀드 값을 우리가 채택해서 그 분포 특성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 탁수의 그 NTU를 좀 측정해서 농도별로 우리가 적절한 분포 특성을 파악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천의 부유사라든지 탁수에도 우리 검증 결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8월 31일도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결과적으로 그 7월 2일자와 8월 31일자의 그 세디먼트에 대한 그 분포 면적과 양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수 용량하고 지형 모니터링 부분인데 2014년도에 경북 영천 괴연 저수지가 붕괴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하류하천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제 안 좋은 경우긴 하지만 이때 이제 저수지가 비어 있어서 저희가 드론 촬영을 통해서 이 용량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정사 영상과 DSM을 제작을 했고요. 해상도는 보통 한 2, 3cm 좀 가까이 찍으면 그리고 보통 한 4, 5cm 정도 급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수위 용량 곡선식을 이렇게 도출을 했고 당초 이 저수지의 초기 당시에 만들어진 그 곡선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퇴사가 됐는가 하는 그런 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해수욕장에서 지형 변화 모니터링을 한 케이스인데 전라북도 서해안에 있는 그 격포 해수욕장입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상 기준점 측량을 하는 모습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26번까지는 이 드론 측량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했던 검증점, 이 판을 이렇게 깔았는데 이게 검증점이고 이게 지상 기준점 측량을 했던 7점이 되겠습니다. 드론 비행을 통해서 영상 접합을 했고요. 그 결과 2018년도 6월부터 2018년도 12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지형 변화, 그리고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6개월간의 지형 변화,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 1년간의 지형 변화를 이렇게 분석해서 퇴적과 침식 구간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주로 0.5m, 그러니까 50cm 이하에서 퇴적과 침식 구간이 많이 분포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뭄 쪽에서 주로 관심 있는 것이 주로 하천에서의 어떤 건천화 문제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사주 이런 부분인데 충분히 이 건기 때 드론 측량을 통해서 이 지형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홍수 후에 하류하천의 지형 모니터링 이런 부분 충분히 되고 있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식생 모니터링 하는 부분도 수생태 부분이나 이런 환경, 생태 환경 분야에서 충분히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드론이 한번 비행하면은 보통 고정익 비행기 같은 경우도 1.5에서 2제곱킬로미터까지는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천 자체가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짧은 기간 내에 우리 원하는 지역의 모니터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충분히 드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발표 시간을 조금 소화하셨는데요. 그 뒤에 가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곧바로 그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성 자료를 이용한 북한 수자원 평가 한국건설연구원의 김주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호입니다. 제가 위성자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는 제가 수자원을 전공했고, 네, 박사님, 그 마이크를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좀 사용하셔야 돼요.
원래 전공은 수자원이고요. 수자원을 하면서 이제 유역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위성영상이 필요했고 지하철을 좀 쓰다 보니까 그쪽 하게 됐습니다. 하다가 이 위성 영상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많아요. 시간의 분배라든가 공간의 분배라든가 많아가지고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원격이라는 게 감상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직접 단행수 측량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위성력을 적용하기 되게 어려운데 대신에 이제 북한이다. 그러면 이게 직접이다, 비적분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딱 들어오잖아요. 북한은. 그래서 제가 북한 쪽에 한번 적용해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재해, 자연재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보시면은 여기 루벤대학에서 제시한 얘기인데요. 물이 많아서 재해를 일어나는 정도, 물이 적어서 일어나는 게 30%. 북한 같은 케이스는 살짝 써놓긴 했지만 홍수하고 재해 저번에 둘 다 취약한 재해를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왼쪽에 보시는 슬라이드 저희 그래프가 북한에서 직접 제시한 게 있거든요. 좀 이따 책도 소개해드릴 텐데 2010년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인명피해가 500명이 넘게 피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산림 황폐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산림 황폐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70년대 중반쯤에 김일성이 도시로 다락밭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중앙위원회 회의에서도 5대 자연기조 사업을 해가지고 20만 정도를 그 다락밭을 만들어라. 근데 이제 다락밭 때문에 그러냐? 탈북민들인 유빈국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사실 다락밭을 조성한 거는 그 경사가 16도 이하 되는 지역만 이제 산기슭 쪽에 그래서 다락밭을 조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 대한 영향이 좀 미미한 편이고 그 개인적으로 저기 조성한 그 밭들이 있어요. 그 떼기밭이라고 하는데 그 떼기밭의 영향이 좀 크다. 그리고 연료로 사용한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1980년대 군산자원을 이제 난방이나 취사연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산림이 많이 확대가 됐고 북한이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산림 복구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좀 성과가 미흡하다 아직까지는. 지금 요 책자를 보시면 이 북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재인데요. 토지보호학이나 산지보호학 뭐 이런 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봤는데 토지보호학 같은 경우 USF 뭐 이런 식으로 좀 썼더라고요. 자, 또 하나는 이게 보통 우리 수자원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쪽은 수력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유역 변경이 되게 많아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임진강을 사례를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동해로도 가고 대구가고 예승하고도 있고 이렇게 유역 변경을 되게 많이 시켜요. 이뿐만 아니라 써놓기도 했지만은 압록강 쪽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본류 자체에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물을 많이 타지어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 같은 것도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낮에 찍은 영상하고 밤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딱 보시면 전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자기네들 측대 선별하는 동안 전력이 들어오고 나머지 전력이 안 들어오고 그만큼 전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분 발전망 같은 케이스도 약 37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있었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획득이 가능한 21개 정도.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수치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력이 부족하니까 침수가 나도 방송에서 대피하라고 얘기 나올 텐데 TV를 못 본다는 거죠. 전력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절대 부족한데 지금 보시면
때문에 제가 지방강을 중국교를 쓰는데 저쪽 그 손자락이 부분이 북한 땅이거든요. 저 부분이 보시면 재산이 없어요. 저희 정원강도 거의 아무 정도 없어. 참 재산이 없어요. 오히려 저 중국계도 중국은 전부 재방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재방이 하나 없어요. 지금 뭐 북한 방송에서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강은 정대했다, 정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2019년도에 했을 때는 재방이 압록강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올해 나오는 보고서인데요. 한 자발적 부가업도 보고서라고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책이 나오는데 저 책에서도 제시하는 게 일단 세부 주요 지표를 보시면 일단 물 관련해서는 식수에 대한 접근가 60%를 높인다. 자기네들이 직접 제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처리 시도는 약 87%다. 하지만 도로가 섭취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LNG 같은 경우도 도시 지역은 주로 석탄을 사용하지만 농촌 지역은 땔감이나 동작을 홍수, 강수 이런 기후 변화에 되게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 농무상에서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이 돼도 식량이 부족할 거 전망을 하고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북한을 바라봤던 거는 모든 이미지가 나올수록 이게 지금 비접근 지역인데 그럼 이게 지금 비접근 지역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용을 했던 것이 강수 자료는 청강수를 쓰고 그다음에 지역 자료는 주시력 지역 자료는 글로벌 맵을 쓰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처음에 그 글로벌 맵이라는 게 한 5년 6년 전부터 이쪽에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합작을 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위성 가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주실의 영향 지형을 홍수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홍수량이 지면을 통해서 얼마만큼 침수가 어디로 확대가 되느냐 이걸 확인해보자 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된 거를 위성영상 쌀이나 아니면 방영상을 가지고 검증을 해봐서 그럼 내가 계산의 유출량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보고 맞다면 뭐 오케이 되는 거고 안 맞다면 여기서 조금 보정을 해서 영상 유출량을 좀 다시 계산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고요. 그래서 4개 분수가 맞춰지면 그 이용이 같은 경우는 차후에 다시 그 홍수가 발생했을 때 4개 분수 이용해서 정확히 강수량이 아니라 유출량이 어느 정도 될 거다. 너무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나온 유출량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남북 뭐 교류 얘기할 때 항상 첫 번째로 얘기 나오는 그 인프라가 도로하고 철도인데 하천하고 교차하는 시점에 대해서의 통수 단면적이 얼마 될 것이다. 그 유출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통수 단면적이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아시는 분 얘기했지만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위성 감수가 만들어진 거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97년도에 트림 위성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트림 위성의 후속 모델 후속 그 위성인 그 GPM 위성이 올라가면서 그때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간의 상부는 약 30분 간격으로 공간의 상부는 0.6분 간격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료는 이거를 한국의 사람들이 많이 여쭤봐요. 홍수 이런 걸 쓸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쓸 수가 없고요. 웹통화에 대규모 인터넷이나 이용 같은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 영상 촬영 후에 6시간 내지 18시간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성 나무를 좀 자동화해가지고 특별적인 적용을 해가지고 자동화 모듈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나라 전역이 돼서 위성 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위성감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마이머니 같은 케이스가 이제 1시간에 해상도를 다녔을 때 0.6.1% 가는데 대신에 이제 이거는 약간 과소 추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 저위도로 갈수록 과다 추정된다, 주기도 이상 올라가고 과소 추정된다 뭐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상 이상 되는 정도는 좀 과소 추정되는 걸로 이성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0.6의 상대는 1시간 해상도 0.6이고 내일 예상도 보면 0.8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죄송한데 그걸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나서 5분 좀 마무리.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시간 전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간에 홍수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시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있고요. 그다음 압력방이나 드론이나 같은 케이스는 러시아나 중국이 포함되기 때문에 글로벌 지역 대응을 협상을 해서 그 전역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침수해석 모델 같은 케이스는 침수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종합적인 게 DM의 정확도인데 우리나라 10m DM은 굉장히 해상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만들까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DM의 빨간색이고요. 모르는 게 물 속에 있는 장소, 그 치를 어떻게 볼까 그걸 계산을 해서 사례고 그걸 가지고서 영상 분석을 해서 DM을 어떻게 수정하겠다. 수정을 사례가 그래서 이건 실제 2016년도에 조만간 뒤에 홍수가 났을 때 위성 자원을 가지고 모델 입문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침수에서 수행을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모델링 연습 범위가 있고요. 동영상이 영상으로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피해 전과 피해 후를 보시면 가구들이 다 흘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제 영상으로 확인하고 모델을 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했던 거고 다음 제가 하고 싶은 건데 북한에 이제 물이 얼마 흘러가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모델을 좀 조사를 했고요. 그러면 연속 기술이라는 문제죠. 여성 모델을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수문학적 인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걸 찾는 거였고 북한에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영상을 흡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보자 하려고 했던 거고 그거는 벌칙하고가 너무 많다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빨간색 점으로 보이는 게 저희들이 이제 북한 자료를 흡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격자문이 되는 게 위성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격자 달리는 게 다음에 나옵니다. 자료를 이용했다. 그럼 북한 보시면은 제가 작년도에 부탁했던 건데 그 홍수가 발생했던 그 시기 좀 지난 다음에 데이터를 얻었는데 결충률이 27개월 평균 보면 40%가 되게 그 시장 자료가 불리한 개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외통적 모델을 이런 대상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사례조사 이런 피해 홍수 거의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위성 활용 자동 분석의 위성 활용을 어떻게 했다. 어떤 데이터를 많이 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자연실이랑 선의하는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국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되므로 하고 싶은 연구.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결과인데요. 중딩으로 다닌 이웃도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가지고 9개 건인가요? 9개 건에 대해서 유형을 좀 세분화하게 잘라놨습니다. 적당히 잘라놓고 하천남도 같은 경우는 국토지리 정보원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속성 정보 몇 개 집어넣고 해가지고 백분강 케이스고요.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거를 제가 이번에 수자학교 물관에 기고될 텐데요. 필요하시면 저 메일 보내주시면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수정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준비 많이 오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소상도 영상 활용 방안 제목으로요. SI 시험 수련님께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SI 채용입니다. 이 섹션에서 저는 처음에 섹션의 목적이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공출기관이나 다른 전국적 기획 과제 이런 거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제나 내용적인 걸 준비하시는데 많이 고민이 있으셔서 그걸 이제 업체 쪽에서 활용업이니 인공지능 기술이나 다른 기술들이 무엇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 그래서 준비할 수도 없고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나 이런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일단 위성 영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섹션에 저희가 들어온 것 같고 위성 영상에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 이거를 해당 가범이나 홍수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몇 년 뒤에 수정에서 활용을 하게 될 기회가 올 텐데 이때에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위성 영상과 항공 영상을 분석하는 솔루션과 플랫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제적인 경기대회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내노라 하는 국제 학회나 국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우수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비전 이외에도 저기 색깔로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것처럼 A타입, 즉 기상이나 기상 강우 이런 쪽 웨더 포캐스팅 쪽에서도 많은 저널과 관련된 학회 참석으로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수자연 위성이 곧 얼마 뒤에 나올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이 물 관련된 사업이나 고민하시고 있는 기획 안에서 어떤 인공지능 부분들이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우비전이라고 하고 있는 AI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품으로 거기에 있는 기술들 중에서 수자원 위성에 활용 가능할 것 같은 AI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제가 5개 정도를 가져왔고 파란색으로 친 부분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효용력이 높지 않나 싶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못 가는 지역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접근 불가 지역이나 사용 불가 지역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진에 언제 하는 날짜도 있지만 어느 위치인지 위경도 잡혀 그리고 픽셀을 할 수 있는 해상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성 영상에서 검출 기술을 써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들과 차량을 검출을 하게 되면 차단의 저 객체들이 영상 내에서 몇 픽셀인지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차 하나가 10픽셀이다. 가로가 10픽셀이다. 근데 이 위성 영상의 특성상 이 위성 영상의 센서는 사진 한 픽셀이 50cm를 가지는 해상도라고 하면 자동차의 가로가 10픽셀이면 5m라는 크기를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형태로 위성 영상으로 찍은 영상에서 뽑아내는 객체들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을 통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찾고자 하는 객체들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의 객체인지를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RGB 형태의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SAR라는 저희 쪽 아리랑 위성 5호가 이제 레이더 영상인데 구름을 투과해서 낮과 밤 그리고 눈과 귀와 상관없이 균일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위성입니다. 대신 단점은 육안으로 봤을 때 노이즈가 있는 형태로 화이트와 블랙이 섞여 있는 형태로 인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저 부분도 학습 데이터 셋 구축을 통해서 또 사 영상에 있는 배 검출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제 선박 검출이나 이런 해양 쪽, 이거 항구 쪽에 있었을 때 감시 모니터링 체제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 분류에 관련된 저희가 과제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아마 적합할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사진이 아까 복사한 거랑 좀 다른데 말로 설명드리면 위성 영상은 여러 센서가 있어요. 저기 있는 표와 같이 R 채널, 우리가 이제 레드라고 하시나 빨강,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RGB도 있고 NIR 밴드도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채널들은 각각에 대해서 특성이 있어요. 즉 어떤 지표면은 투과하고 어떤 지표면은 반사하고 이런 개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밴더들이 갖고 있는 걸 모았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도 오른쪽에 밴드 숫자가 있는 것처럼 무슨 속성이 있는지 따라 다 다릅니다. 이 예시에 있는 저 그림은 마다가스카 2017년도에 있었던 그림 대비 2020년도에 엄청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의 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이제 홍수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을 자동으로 검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이 형태는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닌 부분으로 이제 검출이 됐는데 인공지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마다가스카 같은 경우는 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범람이 되게 되면 물과 흙이 섞여 있는 탕물 형태로 해가지고 범람이 돼가지고 침범을 하게 되는데 그 흙의 형태를 띈 물이 실질적으로는 흙탕물이지만 위성 영상으로 봤었을 때는 토지의 색깔과 너무 비슷하고 특징도 유사하기 때문에 RGB 형태의 인공지능은 RGB 영상을 처리한 인공지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기술을 융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홍수를 분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곡물 생산량을 예측할 때에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식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식생 계술로 이제 대두의 생산량이나 우체율을 계산을 하게 되면 다양한 센서에서 오는 값들의 크기가 다 다른데 식물이 바닥에서부터 새싹이 났었을 때랑 많이 컸었을 때랑 그리고 식물이 건강했을 때랑 병들어서 아팠을 때랑 오는 값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플렉터스를 이용을 해서 기간에 따른 그리고 이제 연도나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식생 분류에 대한 흐름을 예측을 하고 앞서 있었던 데이터의 흐름을 예측을 기반으로 올해 얼마만큼 수확량이 있을지를 표기호 처열로 예측을 하는 기술도 위성 영상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보통 이 부분은 관련된 선물이나 경제 관련된 지표 관련된 업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정보를 알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 정보를 주지 않아요. 자기들은 국가라서 그러면 볼 수 있는 방법은 갈 수는 없으니 위성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 결과들을 분석해서 정보를 추출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앞서 있는 행위를 하려면 영상 정합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인공위성이라도 기본적으로 촬영을 해서 사진화하는 형태를 거치게 되면 영상의 위치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날짜별로 여러 개를 취득을 하게 되면 그 날짜별로 찍힌 영상에 따라서 위치 정확도의 오차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아요. 드론처럼 띄워서 측량좌표를 찍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더 정확한 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북한이나 혹은 동남아시아처럼 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영상을 취득해서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취득된 위성 영상을 영상 정합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날짜가 다른 혹은 해상도가 다른 영상에 대해서 위치를 한번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영상이 있었을 때 그냥 이 영상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위치로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교차해서 겹치게 되면 이제 초록색 네모에 있는 것처럼 위치잡혀 어긋나는 게 볼 수가 있고 이걸 보정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빨간색 네모처럼 두 개의 영상이 위치 보정이 돼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예측으로 두 개의 영상이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시점의 다른 영상에 대해서 나타난 변화를 두 영상으로 비교를 해서 변화 탐지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예로 XU2라고 하는 국제 경진 대회가 있었습니다. 나사 쪽에서도 지금 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 경진 대회에서 했던 챌린지의 흐름은 이제 가뭄, 재난재 이런 것처럼 홍수나 허리케인 이런 걸로 통해서 건물이 파손됐었을 때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어떤 건물이 어떤 데미지로 파손이 되는지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일일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피해 전에 있던 영상과 피해 후 영상이 있었을 때 위에 쪽은 제가 이제 섹션이 가뭄 홍수만 갖고 왔는데 위에처럼 침수가 됐을 경우에 피해 전에 있던 어떤 건물이 얼마만큼의 피해로 피해 후에서 나타나는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을 해서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나 홍수가 있었을 때도 피해가 없는 건물 그리고 1, 2, 3단계로 이제 빨간색 거의 다 부서지는 형태, 디스트로이드 형태까지 분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진대회에서는 저희는 국제경진대회에서 5등을 수상을 했고요. 이 홈페이지는 나사에 있는 거버먼트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DIXU2 경진대회에 있었던 알고리즘들을 실제 현 도메인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게시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호주 정부나 다른 쪽에서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여기에 대한 GitHub 사이트가 저 오른쪽에 있는 GitHub 사이트고 저게 이제 5등으로 되어 있는 피버스 플레이스가 저희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GitHub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한 형태에 사용하게 되면 나사에서는 XU2 사이트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했었을 때 나오는 피해 분석을 넓은 범위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하는 걸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앞에서 이제 경진대회와 논문에서 설명했던 구름이동 및 강수 예측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이 섹션에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구름의 이동 예측을 기반으로 이걸 이제 시계열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는 리커런트나 RLN이나 LSTM 같은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학습을 통해서 뒤에 있을 시간 타임 몇 분, 30분, 1시간 이 뒤에 있었을 때 구름 예측 관련된 거를 예측을 하고 강수량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도 가뭄과 홍수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거나 예측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슈퍼레졸루션이나 부르는 초화제화 기술도 여기저기 다음에 쓰고 있는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되게 직관적으로 말 그대로 초화제화 있는 해상도를 센서에 의한 고해상도화가 아닌 찍힌 영상 자체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고해상도화시키는 기술입니다. 해상력을 높여주는 피기 위한 목적도 있고 두 번째로는 1년의 뒤에 있는 객체를 찾는 분출이나 분석이나 예측 관련된 행위를 할 때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의 해상도를 더 증분해서 후에 있는 다른 기술들의 성능치를 높여줄 때에 소프트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매년 뒤에 띄울 수전 유선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해상도는 10, 80 정도 되고 C밴드의 쌍영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쌍영상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까만색에다가 흰색으로 나와있던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수자원 위성이다 보니까 날씨와 구름 관련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레이더 영상을 활용을 해서 만든 것 같고요. 이 위성을 띄웠을 때 활용 가능한 파트로는 일단 수자원 위성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쌍영상이기 때문에 쌍영상을 통한 수계 탐지, 즉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줄기에 대한 분류를 인공지능으로 파악함으로써 앞에 있었던 영상 정합을 통해서 몇 월 며칠 날에 있었던
결과와 몇 월 며칠 날의 현재 있는 수객 통지 결과 비교해서 기존 시점 대비 작년이나 재작년 기존 시점 대비 지금 현재 상태에 있었을 때 얼마만큼 수기에 대한 변화량이 있는지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자원 위성 단독이 아니라 융합을 해서 쓰게 된다고 하면 다시점 전환 촬영을 통해서 이제 SAR랑 다른 RGB 저희 이미 알고 있는 저희 일반적인 카메라로 취득할 수 있는 영상 두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계에 대한 구름 이동이나 감수 예측을 통해서 홍수를 예측을 한다던가 수계 정보만으로 활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른 입장형 데이터들이랑 같이 융합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앞에 있었던 위성 자체가 10x10으로 저해상도예요. 그래서 사화 영상을 슈플레조루션으로 고해상도 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RGB 형태의 위성, 다른 위성에 있는 거를 저해상도로 맞춰서 같이 융합을 해서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다소 부족해서 좀 빨리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다음에 패널 토론 세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어 추가로 제가 이제 그 연계의 흐름화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토의는 그 이전 교수님께서 그 이제 자장을 맡으시는 분이랑 제가 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치를 좀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리에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게 주문 먼저 작성하는 거라 화면에서 들리는 부분이라 일반적으로 다 시선 돌리고 이거보다는 자리에서 좀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 좀 넘겨드릴게요. 앞에 이게 12시에 끝나는 수익이거든요. 12시까지. 장시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듣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또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새롭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오늘 또 재미있었던 거는 외부 전문가들을 보시고 그동안 우리 감옥연구센터가 손대지 않았던 그런 원격 탐사 기반의 감시 기술을 구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우선 토론회에 우리 최민아 교수님이 오셨는데 최민아 교수님 우리나라 그 원격 탐사 기술의 가장 성공에 서 계신 분이고 여전히 이제 논문도 많이 쓰시고 후학도 만들어내시고 계신데 아마 여러 가지 후반부의 외부 전문가들을 위해서 아마 조언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고 앞에 계신 신상민 실장님, 또 센터장님, 또 손성원 박사님, 또 정승권 실장님 계시는 정부와 쪽에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또 의견을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8분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민아 교수님 오늘 느끼시죠? 전반적으로 한번 총평을 좀 해주시죠. 가뭄에 대한 그런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모르는 내용도 많이 배워가는 되게 좋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전공은 위성 영상을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해서 이제 수자원 해석하는 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썼었는데요. 지금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었는데 20년은 안 됐지만 요즘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정말 너무 많구나.
이제 데이터가 넘쳐나는 거라 전에 다른 작품이 하셨듯이 북한에 대한 중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자 그 위성 데이터 실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자 위성을 조금 있으면 이제 런칭이 되겠죠. 2017년 됐었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유럽 위성이랑 아니면 미국 위성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런 지역적인 특성 그다음에 수학적인 특성 때문에 위성 데이터를 접근하기에 정말 어려운 정도로 되게 많이 지금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더 많이 심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렌드가 약간 조금씩 이렇게 옮겨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사실은 과학 위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미국 쪽에서는 사실은 수동 센서를 많이 사용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능동 센서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뭐그 신테릭 사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액티브 영상이기 때문에 능동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 조금 더 잘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실제로 이제 해상도도 사실은 지금 최대 10m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처럼 좀 국토의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 뭐 이런 거에 대한 해상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몬순 기후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수정법이 많이 필요한 여름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은 뭐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많이 오고 그 시기에 사실은 뭐 수출 탐지를 하는 게 아니라 광학 위성으로 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하기 준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위성이 좀 많이 요즘 많이 보이죠. 많이 뭐 지방 변이라든지 사실은 뭐 저희 수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제 옆방에 이제 지방 소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 계시는데 요즘도 산사태 산을 안전은 또 위성을 사용해서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활용하는 분야는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오늘 그 가뭄에 대한 가뭄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제 짧은 생각으로는 가뭄이 수자원 해석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가장 애매모호한 정의하기도 힘든 그런 수학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가뭄의 그런 특성들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고 언제 끝났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 위성 영상을 활용하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죠. 위성 영상이 정말 효과적으로 광역적인 범위에서 가뭄을 해석하기 정말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이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한 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뭐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반의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뭄은 사실은 뭐 가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느끼는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뭄을 연구를 하시면 정말 가뭄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가뭄에서부터 회복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연구 주제를 드라우트 레커버리에 포커스 맞춰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연구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현상이랑 이게 연관이 아니라 탄소 저감이랑 연관이 있더라고요. 좀 아까 전에 이제 수자원상에서 AI 기반의 그런 빅데이터 이제 시도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생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식생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위성 영상, 그다음에 자료동화 그렇죠. 그러니까 뭐 GLS라든지 뭐 그런 지열 해석 자료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구하려고 하면 지금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금 가지면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위성 영상은 앞으로 뭐 저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이 센서가 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시민화돼 있으면 이제 뭐 초소형 위성도 엄청 지금 많이 주력하고 있는. 사실은 초소형 위성이 사실은 뭐 비용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한 냉장고 작은 냉장고 사이즈의 위성을 만들려고 하면 10억이 들지 않는 그런 비용으로 한 5억이나 6억 정도 있으면 발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의 기술이 그러니까 시간 더 지나면 더 이제 저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5년 정도 과제를 할 때 뭐 예산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위성 하나 날려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현실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연구 목적이 맞게끔 최소한 지금은 이제 그 무게 때문에 사실은 뭐 광학 위성이라든지 LIR 정도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뭐 사실 수자원 분야에서 굉장히 뭐 관심이 있는 별 적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탈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센서에서 오는 그런 한계점 그런 점들도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수학적인 복잡한 그런 물질점 이런 것들만 잘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훨씬 더 빅데이터 기반, AI 기반, 그다음에 뭐 위성, 초소형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해외에서 미국에 조금 많이 활용도가 조금 많이 이제 조금 시작 단계입니다. 그런 것들을 센터 요즘 제가 탄소 저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식생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사실 우리 가뭄도 사실은 거의 식생이나 자연환경에 물리고 탄소 저감 이런 거에 굉장히 밀접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량 퇴임하기 전까지 몇 개 정도 발사할 계획입니다. 몇 개 정도 발사하실 때 예, 이제 제가 좀 욕심만 낸다면 우리가 이제 된다면 가뭄만 볼 수 있는 그런 위성. 해외에서는 사실은 뭐 태양 수분이 사실은 다들 아시지만 양이 되게 작잖아요. 사실은 뭐 그것만 디텍션하는 위성을 이렇게 경쟁하다시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써버리는 거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런 세션 가뭄만을 볼 수 있는 위성. 네. 그랑 같이 좀 트럼프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사실 아주 로맨틱하죠. 네.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부분, 갈 수 없는 곳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기술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정확도라든가 또는 이제 타임에 대한 어떤 문제, 시기 적절성 이런 것들 아주 가치가 있는 분야고요. 저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여기 계신 청중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제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우성 박사님하고 이우성 박사님 발표하신 가뭄 감시 분석 기술 보도와 아마 오늘 워크숍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거의 기술의 정점을 향하고 가고 있다. 제가 말하는 정점이라는 건 더 이상 개발할 기술이 없다는 곳에서 정점이라는 게 아니고요. 타 선진 기반의 기술을 연구하거나 모방할 필요가 없을 수준이다. 이제 스스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 기술까지 와 있다고 보고요. 그 원동력을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정보의 제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굉장히 많이 깨지거든요. 깨지면서 탄탄해지고 튼튼해지고 정량화되면 아마 감염센터가 이런 기반에서 지금 발전을 하고 정보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 뭐 환경 감염 아까 최민아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들도 벌써 이미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광역 감시 체제가 좀 필요합니다. 홍수는 굉장히 아주 그 좁은 유역에 아주 스팟 위주의 감시가 되지만 광역은 광역 감시 체제가 되는데 제가 말하는 광역은 한반도가 아니에요. 좀 동아시아. 왜냐하면 결국은 가뭄을 일으키는 유발 인자는 기후인데 기상이라기보다는 이 기후는 예를 들면 북반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도미넌트한 그 웨더 패턴이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저 산둥반도나 중국의 동쪽에서 시작이 되는 그 기후대가 우리나라하고 오키나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테리 커넥션인데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감시와 전망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투자가 될 부분은 이런 광역 감시 체제, 그건 뭐 위성 기반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요즘에 하이드롤로지가 과거의 하이드롤로지가 아니라 최근의 하이드롤로지는 이제 플래네터리 하이드롤로지라고 컨티넨탈 베이스의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체제를 빨리 구축하는 게
앞서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이제 그동안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많이 했던 가뭄 심포지엄. 사실 그 가뭄센터가 아니면 못하거든요. 그 인력, 재정 이런 걸 볼 때 참 없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단절됐죠, 센터장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정례적이라도 그냥 꼭 못 박지 않고 한 3년, 4년에 한 번씩 시간 될 때 전문가들을 모아서 저는 올해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CSIR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가뭄 대응의 핵심 기술이 오늘 말씀하신 모니터링, 감시, 전망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진짜 핵심 기술은 결국은 대응에 있고 이제 감시가 끝났다 그러면 대응이 문제인데 대응은 결국은 또 물 관리입니다. 그게 이제 K-워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다른 기관이 못하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홍수통제소라든가. 근데 물 관리 기술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비가 적게 와서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줄어들어도 밑에 이제 X축으로 쭉 가면서 이제 기간에 따라서 가면서 물 관리 기술이 이제 오퍼레이션이 되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가뭄 관리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같은 물 관리지만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물 관리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가뭄을 대비한 물 관리 기술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과연 물론 트랜지션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 트랜지션 구간은 분명히 학술적으로 있는데 이 물 관리 기술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을 일반적으로 주는 대로 받는 수혜국인데 이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K-워터의 물 관리 기술이 결국은 지자체의 가뭄 대응하고 어떻게 이렇게 빈 곳이 없이 소위 말해서 시미스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가 이거는 지금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정주 박사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기획타로 추진되는 가뭄 대응 R&D 성과가 있거든요. 그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가 꼭 우리 연구가 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좀 그런 일반적인 물관리는 이미 끝났고 가뭄을 위한 물관리 기술 아까 이호순 박사님 그 발표하신 거 보면 아주 섬세한 물관리 트래킹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물수지 해석 기능인데 그게 가뭄하고 정상적인 물관리 기술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그걸 좀 구분하는 기술이 좀 앞으로 좀 개발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가뭄 분석 기술의 고도화가 국가 가뭄 관리와 대응에 일조하는 것은 틀림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갈수록 이게 빈도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즉 국가는 가뭄 대응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자체는 국가한테 그냥 일임을 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정부의 물관리 기술은 점점 밑으로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유역으로 내리고 있고요. 유역에서 알아서 해라. 유역에서 지자체로 내리는 단계거든요. 근데 지자체는 점점 대응 기술이 없어지고 국가에 의존적이고 그리고 자꾸 위에서 내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자체는 사람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재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 갭을 줄여주는 게 홍수통제소의 우리 박사님들하고 가뭄센터에 계신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장원재 이사님이 발표하신 가뭄 취약지도 예를 들면 국가가 지금 만드는 가뭄 취약지도인데요. 지자체에서 만드는 자연재해 저감 조각 계획에서도 가뭄재해 위험지구가 선정이 되는데 굉장히 갭이 있습니다. 방법이 옳고 틀리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줘야 될 건가가 우리 장원재 이사님이 하시는 지금 그 가뭄 취약 지도의 1단계가 마치고 나면 2단계 때 이것도 역시 우리 저기 이정주 박사님이 하시는 그 가뭄 기획차 사업 그 기획에 참여하셨던 그런 데서 좀 혁신적인 좀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하나의 그 제안으로 그 가뭄정보 분석센터가 됐든 홍수통제소가 됐든 지자체의 가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할 필요 없죠. 어차피 광역이라도 왜냐하면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하고 지금 도별로 물관리 종합계획 다 수립하고 있고요. 전라도 경기도도 하천결리 종합계획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있어요. 네. 도별로 자기네 광역은 자기네가 알아서 이제 하천 관리하겠다는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있고 물관리도 고양시 따로 하고 뭐 따로 하고 100만 정도 되는데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좀 사업화해서 도별로 좀 플레이버터가 아니면 호스통계소가 도에 테일러메이드 돼 있는 좀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그런 방문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그 뭐죠? 풍수의 저감, 풍수의 종합 생활사업 종합 계획이요. 네. 그게 이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에 단절돼 있는 걸 엮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좀 한 두세 분 정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워크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그러면은 우리 앞에 신창민 실장도 계시고, 네. 네. 그래서 세트장님 말씀 해주시면 두세 분 정도 들어보죠. 저희 사실 이 자리가 저희가 가뭄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식생 부분도 뭐 위성 영상 위성 영상으로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가뭄 상황 조사가 있는데요. 그 상황 조사에 보면은 실제로 가뭄시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드론이나 그런 장비가 있으면 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더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종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동아시아까지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북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위성 영상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근데 또 위성 영상이 뭐 기상 상황이나 관측하는 각도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뭐 오차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호선 박사님께서 발표드린 대로 지상 관측 자료를 좀 격자화해서 하이브리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만들면 그나마 위성에서의 그런 위성 영상에서의 그런 단점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한 달 정도 이상이라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요. 특히나 요즘 상황이 저희 물관리 일원화되고 나서 이제 정보의 통합들이 환경부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관행대로 해왔던 그런 부처들과의 그런 관계도 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아무튼 여기 다 합심을 해가지고 저희 관계를 좀 더 호전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하신 지자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7년, 18년에 뭐 속초시 가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 액션들을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좀 볼 수 있게끔 가뭄종합 상황판이나 그 다음에 뭐 정책이나 여러 가지들을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도록 뭐 단비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가뭄 교육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늘 관심 가져주셔서 교수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갖추어야 될 부분들을 급하게 빠르게는 안 되지만은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12시는 지나갔지만 간단하게만 오늘 6분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주연 교수님, 최민아 교수님 또 이렇게 패널 얘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히 잘 듣고 배웠습니다. 항상 어디 학회나 이런 데 느끼는 건데 특히나 오늘 주로 많이 논의됐던 위성 영상을 이용한 모니터링, 예측 이런 기술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용돼 왔고 최근에는 뭐 인공
지능, AI, 빅데이터와 결합되면서 더욱더 힘을 실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라는 현업 서비스의 홍수, 가뭄에 적용돼 있지는 아직 힘든 단계이고, 그리고 뭐 정책이 직접 이용되기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빨리 좀 더 기술이 표준화되고 좀 정착화돼서 실제로 이제 대국민 서비스와 정책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세부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기술이 연구자 수준에서 좀 많이 머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공에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런 세미나보다도 실제로 예를 들어 가뭄이면은 지자체 공무원들 또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 또는 배우는 학생들 석박사 과정부에서 실제로 수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가뭄 예경부에 대한 첫 모니터링부터 기상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서 수문 유출 고용을 하고 어떻게 리스크 분석을 하는지, 또는 이런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모니터링하는 뭐 권경 박사님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정례화되면은 실질적인 한 일주일 교육이라도 통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좀 아래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실제 하시는 또뭐 정책 결정하시는 분도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 같이 또 올라가면은 더욱더 활용성에 대한 것도 커지고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표하는 것 중에 세부적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하천 정보에 대해서 좀 고해상도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필요하다 느끼고 있는데,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는 국가 지방 하천 말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드론이나 위성, 항공 영상을 통해서 어떤 하상 영상을 추정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기술에 대한 동향 파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좀 어떤 기술이 발전돼서 소하천을 포함해서 좀 그러한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도 더 의견 듣고 가실까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우리 정승권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홍성훈 박사님, 네, 가뭄 지금 전담하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저 홍성입니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강신호 센터장님 또 제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저희들 환경부에서는 이 가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 확보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의 환경부 관리 가뭄 관리 업무에서 이제 1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착을 이제 곧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연구 차원에서 먹는 것들이 결국 써야 되는 사항이 왔기 때문에 하시는데 좀 저희들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데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관심 가지고 의견을 주시고 또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그 R&D 형태의 결과물이나 기술 개발을 해주시면 충분히 강원센터하고 협업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나라도 이제 선진국 단열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좀 더 기술력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시에 저희 환경부 홍수공대소와 강원센터가 좀 하실 대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뭐 SE 레벨 최모 팀장 토론회 할 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거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이호선 박사님이 마무리 해주시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길었으면 좋았는데. 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오후 세션이 이제 3시 2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301호에 홍대에서 세션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마시고요. 또 전부 그쪽으로 와서 선택을 해서 좋은 토론과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끝으로 오늘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